안녕하십니까. 커피 부작용 있는데 마시고 싶다면 염려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부작용은 대부분 카페인 때문인데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고, 또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에 이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소변을 많이 보고 속이 쓰리거나 소화장애가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은 주로 카페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카페인을 대사하는 효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카페인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CYP1이라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 중에서도 A타입은 분해를 잘하는 유전자, F타입은 잘 못하는 유전자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각각 받기 때문에 AA, AF, FF 이렇게 나눠집니다. AA는 가장 잘 분해하고 FF는 분해를 가장 못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있습니다. 2007년도 논문인데요. 이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심근경색 발생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AA 분해를 잘하는 그룹과 AF와 FF를 묶어서 카페인 분해를 못하는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 그룹, 한 잔, 두세 잔, 네 잔 이렇게 마시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안 마시는 그룹이 심근경색 발생률을 1로 잡았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잔, 두세 잔, 네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생도를 봤더니 전혀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니까 오히려 심장병 발생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떨어진 사람들은 다 카페인 분해를 잘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일 때입니다. 두 번째, 분해를 잘 못하는 그룹을 봤더니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 그룹이 1로 잡고 한 잔 마시는 그룹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잔 마시는 사람은 더 올라갔고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거의 4배의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4배나 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카페인 대사를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경우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병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유전자가 어떤 타입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유전자 검사를 잘 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땀이 나거나 손발이 떨리거나 소변이 자주 보거나 그리고 불면증이 일어나거나 이런 증상들로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이것이나 아니면 이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알칼로이드 화합물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 30분 정도 지나면 최고 농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100mg이 흡수되었다고 가정하고 약 6시간 반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 10시 30분에 절반인 50mg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이후에는 가급적 다른 음료수로 마시는 것이 좋겠고, 잠자기 6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을 1시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배전보다는 강배전 커피가 카페인 추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에 비례합니다. 카페인 함량이.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가장 적고 드립, 더치 순이 되겠습니다. 약배전, 강배전 커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약배전 커피를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강배전 커피가 약배전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왜 많은 것일까요? 강배전 커피는 로스팅을 오래 지속하면서 타지면서 원두 내부의 세포 구조가 잘 깨지게 됩니다. 카페인은 분자식을 보시다시피 분자량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잘 추출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강배전 커피는 분자 구조가 잘 깨져 있기 때문에 카페인 추출이 약배전에 비해서 훨씬 잘 추출이 됩니다. 이 커피 원두를 입에 넣고 씹어 보시면 강배전 커피는 잘 부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함량을 적게 드시고 또 약배전은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과 향미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적게 드시고 항산화 성분을 많이 드시려면 이 약배전 커피를 꼭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페인 함량을 보면 봉지 커피는 50, 대신 설탕이 6g 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가장 적습니다. 75, 아메리카노가 100, 핸드드립이 120, 더치커피가 가장 많습니다. 150, 물로 2대1로 희석했는데도 150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카페인 함량은 추출하는 시간이 오래 추출할수록 카페인 함량이 많아집니다. 에스프레소는 단 몇십 초 안에 추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이고,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를 물에 탄 것이긴 한데 그 커피의 양이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약간 많아지는 것이고, 핸드드립은 최소한 몇 분 이상 추출을 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그리고 더치커피는 여러 시간 걸리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카페인의 성인 1일 허용량은 400mg으로 잡았는데요. 어떤 문헌에는 건강한 성인이 안심하고 섭취를 할 수 있는 허용량을 300mg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립커피 한 잔에는 약 100, 녹차에는 70, 콜라는 50, 초콜릿은 온스당 6mg인데요. 가나 초콜릿 70g짜리 한 개는 약 15mg의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립커피를 하루에 3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안심 허용량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이고요. 뇌에서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기분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고, 가바라는 안정시켜주는 물질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각성 효과를 나타내고 불면증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압과 맥박수를 증가시켜서 부정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변도 많이 보지만 소변 속에 칼슘과 미네랄 소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코케인과 같은 알칼로이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코카인도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데, 카페인도 똑같습니다.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코카인에 비해서는 훨씬 강도가 낮은 강도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떨어지면 도파민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카페인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의존성이 되는 것이고요. 뇌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후에는 뇌혈관이 반작용으로 이완합니다. 뇌혈관이 이완하면 두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카페인을 먹게 되고, 그러면 두통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섭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희 환자 중에 개보린, 사리돈, 펜잘, 이 두통약을 수십 년 동안 드시는 이 의존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이 카페인이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두통약입니다. 이 카페인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루에 10알 이상 드시는 그러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카페인의 의존성입니다. 저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 속에는 칼슘을 배설하는데요. 커피 한 잔에 6mg의 칼슘이 배설된다고 합니다. 또 커피는 장에서 칼슘 흡수도 억제시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카페인 섭취량은 하루에 320mg 이상입니다. 커피 두세 잔 이상 꾸준히 마시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 배설도 증가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미네랄이 빠지게 됩니다. 미네랄이 배설되면 골다공증도 생기지만 관절도 약화되고 피부의 탄력도 저하돼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표피층과 진피층이 있고 이 진피층에 콜라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피부는 콜라겐이 가득 차 있어서 이 탄력이 있고 늙은 피부는 콜라겐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하고 탄력이 없는 것입니다. 콜라겐의 미세 전자현미경 소견을 보십시오. 굉장히 촘촘하게 동아줄 같은 콜라겐 섬유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콜라겐이 촘촘하게 있을 때 피부가 탄력이 있게 되는데요. 이 콜라겐 속에 무수히 많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계속 마심으로써 미네랄 성분이 빠지면 이 콜라겐이 약화돼서 자꾸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인 피부처럼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팔 근육이 보입니다. 팔 근육이 뼈에 붙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줄처럼 이렇게 모아져서 뼈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줄, 그 다음에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인대, 이게 힘줄입니다. 힘줄과 인대의 전자현미경 소견을 보면 이렇게 콜라겐 이 동아줄이 촘촘히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네랄 성분이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이 자꾸 빠지면 이 콜라겐이 약화돼서 자꾸 끊어집니다. 이거는 콜라겐이 한 10% 정도 끊어진 그런 이 인대의 전자현미경 소견인데요. 이렇게 되면 쉽게 손목이나 발목이나 어디 부분이든 이 염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이 근육과 관절, 인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뼈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뼈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뼈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네랄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과 미네랄이 계속 빠지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럼 뼈의 밀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되기 쉽게 되겠죠. 이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미네랄과 칼슘을 빼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위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사람의 위의 구조를 보면은, 위 점막 구조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점막층이고 이쪽 이제 밑에 여러 층들이 있습니다. 저는 점막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막층은 여기에서 위산과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것인데요. 커피를 계속 먹으면 위산이 분비가 계속 과도하게 일어나서 염증이 일어나고 이 점막층이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막 아래에
이 혈관들이 이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핏줄이 다 보이게 되죠. 이 점막층의 두께가 얇아지면 이렇게 이 점막 하층의 혈관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게 위축성 위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계속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위염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막층이 계속 얇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식도의 맨 아래 부위고 이것이 식도 하부 관략근입니다. 이렇게 보면 꽉 조여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음식물을 삼키는 순간만 열어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닫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관략근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이 위 속에 있는 음식물과 이 위산, 이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식도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미란이 깊게 파여 있고 빨갛게 부어 있는 심한 역류성 식도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위산 분비도 촉진하고 또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유해한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커피를 하루 2잔 정도 마셨을 때 건강에 유익하게 마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커피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항산화 성분과 향미가 많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배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원두가 아니고 일회용 분말 제품을 사서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카페인 제거 기술이 진보되어서 맛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제가 먹는 커피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봉지 커피나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로 마셨습니다. 그 커피를 마신 후에 늘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소변은 자주 보았고 그리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약배전이나 그보다 더 약한 약배전 원두를 구매합니다. 물은 정수기 온수로 사용했습니다. 정수기 온수는 약 86도고 끓인 물은 98도인데요. 86도인 온수로 사용해도 맛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추출 시간을 짧게 내렸습니다. 물을 가득 부어서 최대한 추출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카페인의 추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오전에 한두 잔, 오후에 한 잔 정도 마셨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난 후로는 속이 쓰린 증상도 거의 없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도 없었고 그리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혼난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방법이고 저의 방법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불면증, 부정맥이나 두근거림, 이 증상이 있을 때는 디카페인 커피를 오전 중에 한두 잔 이내로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선 약배전 커피를 저와 같은 방법을 참고해서 드셔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는 약배전이나 약배전 커피를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커피와 카페인 그리고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